현재 태국에서는 전국적인 반환 시위 및 정부 차원의 한국 죽이기로 인해 비상사태가 내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 자본의 눈이 먼 태국 정부는 한국을 배신했고 그동안 태국의 상당한 투자와 더불어 무료 인프라 건설까지 도와주던 한국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물을 먹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태국의 터무니없는 갑질에 보다 못한 태국 내의 한국 대기업 공장들이 전부 철수한 지 딱 일주일 후 태국에는 충격적인 일이 펼쳐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을 배신했던 그들에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저는 휴대폰이 진동을 멈추지 않던 밤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뉴욕에서는 새벽 3시 42분이었는데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새벽에 전화를 수십 통이나 거는 건지 저는 거의 눈도 뜨지 못한 상태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전화는 방콕에서 걸려왔고 통화 중인 목소리는 사정없이 떨리고 있더군요. 선생님, 태국 내각이 오늘 밤 긴급법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잠이 덜 깼지만 금방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무슨 법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불쑥 말하더군요. 그들은 모든 한국 기업에게 즉시 철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뜻이에요. 저는 당황하며 찡그렸습니다. 뭐라고요? 그들은 한국과 명백히 법적인 조항을 통해 이어져 있어요. 그런 억지는 전부 불법이라고요. 그러나 수화기 너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답만이 건너오더군요. 모든 한국 기업들은 72시간 안에 태국을 떠나야 해요. 그게 태국 정부의 입장이고 그러지 않는다면 강제로 철수 및 철거가 시행될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일종의 오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만에 국제 뉴스 채널은 방콕의 충격적인 현실을 확인했어요. 태국 정부는 실제로 한국 기업과의 모든 계약이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기자들은 장관들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착취해 충분히 이익을 얻었으니 이제 태국 차례입니다. 태국의 분위기는 분노, 자부심, 무모한 민족주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눈곱도 제대로 못 뗀 채 급하게 태국으로 가야만 했죠. 다음 날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을 때 거리에는 현수막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태국은 한국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함을 질렀어요. 더 이상 한국에 착취는 없습니다. 그 슬로건 뒤에는 한국 기업들이 훈련시킨 수천 명의 태국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이건 정말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모두가 이러한 시위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태국인들은 작게나마 한국 반대 시위 옆에서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저를 방콕으로 데려다준 택시기사도 불안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사촌은 한국의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늘 최고 대우만을 해주기에 그렇게나 돈을 많이 벌며 풍족하게 생활했던 제 사촌인데 이제 한국 기업 철수로 실직하게 된 그는 다음 달에 가족이 아무것도 먹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부 구호와 사람들의 두려움 사이의 대조는 고통스럽고 분명했습니다. 분비는 기자실 안에서 태국 관리들은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하더군요. 서류상으로는 공정과 평등을 위한 개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터무니없고 거의 코믹한 요구 목록이었어요. 각 조항이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먼저 모든 태국 노동자들은 한국 본토의 노동자들과 동일한 기본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비슷한 수준도 아니고 생활비로 조정될 수도 없다고 했어요. 정확히 한국 공장의 현지 노동자의 월급이었습니다. 태국 노동자들에게 그것은 전국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급여를 의미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과 태국의 임금 격차이자 국가적 수준의 차이였거든요.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주장은 따로 있었어요. 둘째, 태국 노동자연대 측은 한국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한국산 세단 차량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법령은 모든 근로자는 이동의 존엄성을 누려야 한다라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유지보수 및 연료 비용이요? 물론 모든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해야 했죠. 한국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기업들 최초이자 유일하게 통근 버스를 지원해주는 착한 기업들이기에 이러한 억지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태국 측은 쉴 새 없이 무리한 주장을 계속해오더군요. 셋째, 기업들은 태국 전통 궁전을 본떠 주택 단지를 건설해야 했습니다. 소박한 아파트가 아니라 의무적인 실크 가구가 있는 웅장한 금빛 지붕의 주거지였죠. 태국 노동자들의 적응을 돕는다는 황당한 이유였는데 한국 기업의 공장에서 일하는 건
그들에겐 다소 생소하고 적응이 필요한 업무라고 하더군요. 그들은 한국이 아닌 태국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그런 요구를 해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황당한 요구는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모든 태국인 노동자들의 자녀가 한국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등록금, 주거비, 여행 경비는 전액 한국 기업에서 지원하고 태국 대학교도 아니고 한국 대학교 입학으로의 모든 경비라니 이건 그야말로 너무나도 파렴치한 요구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이가 없었던 주장은 역시나 내부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모든 직원들은 막대한 일일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태국이 주인공이자 중심입니다. 라고 그들은 주장하더군요. 따라서 모든 회의는 태국어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6개월 이내에 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없는 외국인 임원들은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당연히 한국 기업들의 현지 임원들을 전부 태국 현지인으로 고용하고 모든 한국 공장들을 쥐락펴락하려는 수작이었어요. 그러나 가장 양심이 없었던 부분이요? 이들은 태국의 공휴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한국 기업들이 더 많은 것을 추가하기를 원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송크란, 로이 끄라통, 그리고 추가적인 축제 기간 동안 모든 태국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했고 한국의 공휴일에도 노동자들에게 휴식을 보장하라는 말도 안 되는 조항을 추가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믿을 수 없는 조항은 소급 보상입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 노동자 한 명당 20년의 식민지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태국을 식민지화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착취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요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오히려 글로벌 기업 중 가장 많은 임금과 노동자들에 대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던 한국 기업들이었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채용 경쟁률은 늘 태국 최고치에 달했음에도 배은망덕한 태국인들은 그런 한국이 자신들을 식민지배했다고 주장해오는 거였죠. 외신 기자들은 언론 브리핑에서 목록을 읽으면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 유럽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북한이 오히려 착하게 보이네요. 살다 이런 억지는 처음 봅니다. 또 다른 미국 특파원은 그것을 인질 몸값 요구에 비유했어요. 그러나 태국 노동자 측과 장관들은 특별한 일이 없다는 듯이 완전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등을 원합니다.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평등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외교계의 속삭임은 갑작스러운 법 뒤에 강력한 중국의 로비를 시사했죠. 태국은 몇 주 전에 베이징과 조용히 대규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을 없애고 중국 경쟁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라는 거였죠. 방콕에 있는 한국 기업타워에서는 공황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태국 총리의 텔레비전 연설이 담긴 화면 주위에 모여 있었죠. 한국의 존재는 국가 독립의 정신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가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새로운 요구사항이 72시간 이내에 충족되지 않는 한 추방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재도, 협상도, 항소도 없었어요. 단지 민족주의로 포장된 무뚝뚝한 명령일 뿐이었죠. 연설이 끝나자 현지에 있던 한국 기업 관계자 측은 매우 불쾌했어요. 20년간의 관계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군. 또 다른 사람은 씁쓸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들은 우리를 파트너가 아닌 범죄자 취급하나요? 한국은 그동안 태국에 막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었고 태국은 받을 때는 형님 하더니 결국 돌아온 건 뒤통수일 뿐이군요. 방은 조용해졌고 배신의 무게가 모두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방콕의 번화한 상업 중심지인 시암 광장을 걸었습니다. 상점들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조명은 여전히 눈부셨고 관광객들은 여전히 칵테일을 마시며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한국 기업에 묶여있던 소규모 공급업체들은 거의 죽을 상을 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 그들은 그야말로 말라 죽는 셈이었거든요. 직원들은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수는 두드러졌어요. 태국 정부의 억지와 태국 국민들의 절박한 현실이 말이죠. 저는 그곳 근처의 한 국수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녀는 약간 고개를 숙이며 속삭이더군요. 제 딸의 귀수술은 한국 병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후원으로 설립된 병원은 저희 같은 사정이 딱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의료를 제공해 주었거든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떠나면 그녀와 같은 아이들은 전부 죽고 말 거예요.
태국 정부는 이곳에 병원을 만들어주지 않기에 저희는 병원이 없던 옛날로 돌아가고 말 거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터무니없는 요구 뒤에는 뭔가 더 어두운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비즈니스나 정치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존엄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태국 지도자들은 존엄성을 협상 카드로 바꾸어 외부인에게 저렴하게 판매한 거였죠. 하지만 한국이 이러한 태국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일 리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강한 유감의 입장을 밝혔고 이내 시간은 지나 법령은 시행되었거든요. 하지만 태국의 근거 없는 자신감 아래에는 아무도 감히 인정할 수 없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태국 경제 구조의 연약함이었어요. 모든 관광 명소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필사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견고해 보이는 산업들은 실제로 모래 위에 세워진 셈이었고 한국 시스템이 없었다면 그대로 무너질 일만 남았거든요. 실타래를 추적하기 시작하자 전체 직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물류에서 비롯되었어요.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관문임을 자랑했지만 대부분의 스마트 물류는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람차방항의 컨테이너 야드는 한국산 크레인과 센서를 사용하여 자동화되었어요. 효율적이고 지칠 줄 모르는 그 조용한 기계들은 수천 명의 부두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화물을 옮겼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떠날 준비를 할 때까지 아무도 그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없다면 태국은 몇 시간 만에 배송이 중단되고 선박이 지연되었으며 병목 현상이 설탕 위의 개미처럼 증가할 거라는 것을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무역 허브가 갑자기 컨테이너선을 제때 하역하지 못하며 모든 일정이 지연되고 맙니다. 이는 막대한 손실과 계약 취소로 이어지겠죠. 교통수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방콕의 반짝이는 스카이트레인은 태국의 성공 사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호 시스템, 전력 관리 및 안전 프로토콜은 한국산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그것들을 유지 보수하는 것을 중단했을 때 지연이 며칠 만에 증가하고 말았어요. 통근자들은 붐비는 플랫폼에 대해 불운과 폭염을 비난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것이 한국 감독에 보이지 않는 부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한 태국 철도 직원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웨어 패치가 없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눈이 멀게 됩니다. 그 대사가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현대도시. 그야말로 국가 멸망과 다름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완전히 엉망이 된 도로에서 겨우 택시를 잡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선생님. 태국의 택시기사는 호텔을 지나며 중얼거리더군요. 이 도시는 관광객들에게는 빛나지만 우리에게는 녹위의 반짝일 뿐입니다. 저는 호기심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녹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불빛이 번쩍이는 바에 수많은 줄을 가리켰습니다. 관광객들은 낙원, 값싼 음료, 웃는 얼굴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태국의 권리가 없는 노동자, 돈이 많은 정치인과는 대조되는 평생 동안 갚지 못할 빚을 지고 있는 가족을 보지 못하죠. 그의 말은 교통 소음보다 더 깊게 잘렸습니다. 차오프라야 강 근처의 한 카페에서 한 젊은 웨이터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늘 외국인을 왕처럼 섬기지만 자녀 학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는 긴장한 듯 주위를 둘러보더니 우리가 붐비는 버스를 타는 동안 태국의 모든 장관이 비싼 수입차를 운전합니다. 태국은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월급은 10년 동안 동결되어 있어요. 그는 반쯤 웃으며 커피를 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서가 아니라 우리 일이기 때문에 웃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미래는 보이지 않네요.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태국 정부는 자신감 있게 한국의 선전포고를 날렸지만 일반적인 태국 시민들이 이러한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데 도대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야말로 태국 정부와 몇몇 노동자 대표들은 완전히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저는 이례적으로 대담하게 발언한 태국 기자를 만났습니다. 태국은 겉모습만 보고 살아갑니다. 라고 그녀는 한숨을 내쉬더군요. 관광객들은 이 나라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스템은 진작에 망가진 지 오래입니다. 그녀는 낙서된 이름으로 가득 찬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동조합은 악하고 부패는 모든 계층을 휩쓸며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그녀는 저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파업이 어떻게 진압되는지 보셨나요? 공무원들이 현금과 쌀봉지로 표를 사는 모습을 보셨나요? 그녀의 웃음은 좌절감을 숨기는 씁쓸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외부인에게 꿈을 팔지만
스스로는 공정성을 살 수 없습니다. 지금 태국은 한국에 선전포고를 했는데 이건 태국 멸망을 뜻하는 것 같아 한숨만 나오네요. 대화를 나눌 때마다 모순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태국은 환대의 자부심을 느꼈지만 노동자들은 초과 근무 없이 12시간 교대 근무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관리들은 민주주의를 자랑했지만 모두가 투표용지가 시장에서 과일처럼 구매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부자들은 더 높은 울타리를 세우며 매년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희망인 한국 기업이 세운 공장마저 앗아간다면 이 나라는 그대로 곤두박질 칠 거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태국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에 나서더군요. 그는 이번 조치를 다양화라고 주장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은 너무 경직되고 전혀 유연하지 않으며 투명성에 너무 집착합니다. 중국은 유연성과 조화,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합니다. 의심이 확신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태국의 관리들은 조화가 뇌물을 의미하고 유연성은 항복을 의미하는 것처럼 박수를 보냈고 저는 이 모든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표준 모델이 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생각이 없었어요. 한국의 기술은 저렴하면서도 세계적 수준이고 계약은 깔끔하며 신뢰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태국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그러한 예를 따르게 되면 중국은 이 지역 내에서의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은 벤치마크를 파괴해야 하고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있던 태국은 그들의 도구가 된 거였어요. 그렇게 중국의 돈에 눈이 먼 태국은 20년 동안 자신들을 위해 헌신했던 한국을 배신한 거였습니다. 한때 한국산 기계로 가동되던 공장들이 갑자기 새로운 기준에 따른 검사에서 실패했습니다. 한 태국인 공장주는 이러한 허용치는 말이 안 됩니다. 국제 규범이 아닌 중국 제품에 맞춰 사양을 다시 작성했기 때문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최고 성능의 한국산 장비가 불법으로 선언되었습니다. 통신 교환에서 엔지니어들은 한국 서버가 뜯어지고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상자로 대체되는 것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야말로 태국은 스스로 자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심각한 건 바로 태국의 학계였습니다. 태국의 교육자들은 교육과정 수정 명령을 받고 한국의 사례 연구를 삭제하며 중국의 조화와 관대함에 대한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한 교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젓더군요. 우리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선전을 전달해 줄 뿐입니다. 한국은 규율과 공정성에 대한 교훈을 주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사실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웁니다. 그의 말은 강의실에 울려 퍼졌지만 감히 반복할 용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 공장이 철수함에 따라 그대로 실업자가 된 태국 노동자가 마침내 저에게 왜 우리 병원과 학교를 지은 사람들을 처벌하나요? 그리고 그간의 호의와 친절을 배신하고 태국을 경제 노예로 만들려는 악의무리인 중국을 환영하는 건 또 무슨 상황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저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그 어떤 외교 보고서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태국은 뇌물 없이 뇌물보다도 더욱 큰 호의를 준 파트너를 배신했고 이 모든 공작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는 것은 태국의 일반적인 노동자들조차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태국 정부와 관계자들은 중국의 돈에 눈이 멀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저는 마치 쓰나미 전에 바다가 고요해지는 것처럼 이제 태국 내의 긴장감은 더 이상 정치적인 것만이 아니라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불안한 침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을 배신했던 태국에는 충격적인 일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죠. 첫 번째 진정한 충격은 정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폭우로 인해 태국 중부는 거의 얕은 바다로 변했거든요. 갈색 파도 아래 거리는 침수되어 사라지고 집은 삼켜지고 시장 전체는 하룻밤 사이에 물 위에 가라앉았습니다. 최악의 혼란 속에서 주민들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을 갑자기 떠올렸죠. 한국 펌프는 어디에 있나요? 한 태국인 노인이 홍수 속에서 무릎까지 꿇고 외쳤습니다. 그의 동료는 무력하게 주위를 둘러볼 뿐이었어요. 태국 정부가 한국의 모든 것을 돌려보냈잖아요. 저희 마을에 있던 홍수 방지 시스템 및 펌프는 전부 이곳 지역에 있던 현대 자동차 공장에서 제공해줬던 거였어요. 그래서 현대 자동차 공장이 세워짐과 동시에 매년 홍수로 고통을 받던 저희는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거였죠. 그러나 계약이 끝난 후 한국은 펌프를 다시 가져가야만 했어요.
그들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펌프를 놓고 가겠다고 했지만 태국 정부가 억지로 돌려보냈거든요. 이제 우리는 싸구려 중국 모델만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펌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망해버렸죠. 이 노동자는 물을 빼는 대신 연기를 뿜어내는 녹슨 중국산 기계를 발로 찼습니다. 한국산 펌프는 몇 시간 만에 모든 지역을 지켜주었지만 중국산은 오히려 물을 뱉어내고 있어요. 라고 그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태국이 한국의 기술력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현대자동차 측은 홍수 상습 지역인 이곳 마을의 다리 밑과 논에 설치된 작은 상자인 홍수 센서 네트워크를 도입한 상태였거든요. 단순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홍수를 예측하는 AI 칩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휴대폰으로 알림을 받아 아이들과 가축을 대피시킬 시간을 주곤 했죠. 하지만 근거 없는 자신감에 취한 태국은 중국이 알아서 잘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한국의 네트워크를 전부 해체시켜버렸고 결국 마을의 농부들은 수확량을 모두 잃고 가족들은 집을 잃게 된 거였습니다. 한국은 지능을 남겼지만 태국은 무지를 선택했던 거였죠. 그리고 태국인들은 한때 보이지 않는 우산처럼 자신들을 보호해주던 기술을 무시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허탈해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태국의 이러한 괴멸적인 피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태국 아유타야 외곽의 한 마을에서 농부들이 무너진 양철 지붕 아래 모여 죽어가는 농작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곳에 있을 때는 폭풍 속에서도 태양광 발전소가 작동했습니다. 라고 60대 농부는 말했습니다. 그는 먼지로 뒤덮인 깨진 패널을 가리키더군요. 한국의 시스템에는 모든 기온과 날씨에 적응하는 스마트 컨버터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제공한 이 새로운 컨버터요.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번개가 한 번 친 것만으로 쓸모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한 젊은 농부는 한국이 제공한 모니터링 앱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매일 얼마나 많은 전력을 절약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다시금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한국이 제공했던 앱은 사라지고 중국산 패널은 한국산의 절반의 전력만을 생산하고 있어요. 이러면 손실이 너무 커져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방콕에서는 한 의사가 또 한 번의 정전으로 좌절한 채 병원의 어두운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한국산 마이크로그리드는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에도 중환자실을 계속 가동하게끔 해주었습니다. 그야말로 태국 인프라의 문명을 가져다준 국가가 바로 한국이죠.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한국이 구축한 시스템은 태양광, 배터리, 가스 등 레이어드 백업을 통해 밀리초 만에 자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환자들은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이건 한국이 기술을 제공하기 이전에 하루의 절반 이상은 정전으로 기능이 마비되는 열악했던 태국의 인프라를 구원해준 신기술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태국을 떠났고 우리는 일주일에 2번 고장나는 취약한 중앙선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전력망이 무너지면 인공호흡기가 멈추고 말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나요? 의사는 암울하게 고개를 떨궜습니다. 효율성은 한국인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이 없는 태국은 조용히 생명을 잃게 되겠죠. 실제로 그러한 피해는 이곳저곳에서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이곳 병원에는 한때 환자와 서울 전문의를 몇 초 만에 연결하는 소형기기인 한국형 원격 진료실이 있었습니다. 태국은 워낙 병원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기에 한국이 그들을 도와주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곳 병원의 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은 제 딸의 심장을 무료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라고 회상하며 현재 치료 지연으로 인해 사경을 헤매는 자신의 딸의 손을 꼭 붙잡더군요. 한국의 의사들은 스캔 결과를 즉시 보고 어떤 약을 사야 할지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료실은 사라지고 태국의 의료진들은 한 번의 진료를 위해 6개월을 기다리라고 하네요. 제 아이는 6개월을 버틸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태국인들의 욕심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불러온 것이죠. 그러나 태국 입장에서 그 무엇보다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자마자 태국 관광산업이 급격하게 죽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뒤늦게 깨닫고 말았죠. 한국의 손은 태국의 모든 보이지 않는 곳에 뻗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이 철수하자마자 태국 교통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은 태국의 교통에 대해 불평하며 다시는 태국을 찾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관광객들을 불편하게 만든 방콕의 교통 체증의 이유는 태국의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이 만들어줬던 스마트 조명이 제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센서를 사용하여 자동차를 세고 실시간으로 신호를 조정했습니다. 이제 구식의 프로그램으로 돌아온 태국은 수동이고 느리며 오류가 많아서 빈 교차로에 20분 동안 대기하게끔 만들었고, 방콕의 택시기사들은 1시간에 4번이나 손님을 태웠지만 이제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거의 2번도 태우지 못하는 상황에 태국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마저 태국의 지옥 같은 혼란에 머리를 감싸쥐며 다시는 찾지 않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물론 관광지의 식당들도 즉시 줄초상이 났죠. 관광객들은 관광지 거리에서조차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황에 질려버려 즉시 여행을 취소하고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음식이 없는 이유는 간단했죠. 태국의 전력 인프라는 개발도상국만도 못한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노인 상인이 노점 위에서 깜빡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그간은 한국 전력망 덕분에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었습니다. 냉동고는 고장나지 않았고 생선은 신선하게 유지되었죠. 이제 정전될 때마다 재고의 절반이 썩어버립니다. 저는 외국인 고객들에게 사과하고 다시 믿어달라고 애원하며 밤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죠. 그녀는 이마에서 땀을 닦았습니다. 한국은 가장 작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태국 지도자들은 중국의 뇌물에만 신경 썼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이라는 구원자를 잃고 말았어요. 어디서나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었습니다. 홍수와 싸움 펌프, 병원을 보호하는 전력망, 재난을 예측하는 센서, 어린이를 구하는 원격 의료, 시간을 존중하는 교통 시스템 등 한국은 조용한 기적을 남긴 상태였죠. 칭찬을 요구하는 것은 없었고 많은 부분이 사라질 때까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시스템이 사라지면서 태국의 취약성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비가 쏟아져 태국의 골목길이 물에 잠기고 발전기가 멈추면서 한 가지 진실은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태국은 조용히 자신들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었던 파트너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없었다면 불이 깜빡이고 강이 막히고 농장이 망했으며 국민들은 고통을 겪었던 옛날의 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한때 잊혀졌던 발자국은 이제 흉터가 되어 모두에게 자신들은 한국이 옆에 걸을 때 더 높이 서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죠. 한국이 없었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을 잃고 나서야 그것을 깨닫고 말았죠. 그리고 그렇게 태국 전역에 곡소리가 퍼지고 있을 때 저는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건 태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한국을 배신하지 말자는 목소리를 낸 태국의 한 고위 관계자였어요. 그는 진실을 알려서 현재 망하기 직전에 놓인 태국을 구원해달라며 작은 녹음기를 꺼내더군요. 그 소리는 중국과 태국의 비밀회담에서 녹음된 거였어요. 한국을 오만하다고 비난하세요. 만약 태국이 중국에 순종한다면 중국은 태국의 고속도로, 항구, 끝없는 현금 등 많은 지원을 약속하겠습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국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남자는 기기를 껐습니다. 들으셨나요? 태국의 한국에 대한 터무니없는 요구, 갑작스러운 관세 등은 전부 다 리허설일 뿐이에요. 한국은 결코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누명을 썼습니다. 중국의 사주로 인해 말이죠. 이건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더러운 뒷공작을 통해 한국을 견제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굽히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국가였고 투명성, 규율, 효과적인 시스템만으로 세계적인 국가로 도약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한국을 따라올 수가 없었던 중국은 한국에 맞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우물에 독을 풀어 독사를 시도하고 있었어요. 그가 더 많은 것을 밝히면서 그의 어조는 어두워졌습니다. 중국 특사들은 태국의 북부 지방에 비밀돈 봉투를 배포하고 주지사들의 충성심을 매수했습니다. 그들은 면세 카지노, 새로운 철도 허브, 국제 포럼 좌석을 약속했죠. 태국은 자신들에게 문명과 힘을 실어줬던 한국을 배신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은 등을 찌르며 웃으며 한국을 배신했던 거예요. 증거가 있는지 물었더니 그는 테이블 위에 폴더를 밀어 넣었습니다. 내부에는 태국과 중국 도장이 찍힌 기밀로 표시된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조항이 들어있어서 웃을 뻔했어요. 한 줄에는 한국이 건설한 인프라는 12개월 이내에 폐기되어야 한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줄에는 50년 동안 중국 기업에 우선 시장 접근을 약속했어요. 저는 폴더를 쾅 닫았습니다. 이것은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항복이자 종속입니다. 태국은 중국의 노예이자 속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비굴한 조항이라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권이라고 부르더군요. 그 순간 태국 관계자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무엇이 저를 가장 슬프게 만드는지 아세요? 홍수가 났을 때 우리를 구해준 것은 한국산 펌프였습니다. 병원이 실패했을 때 아이들을 살려준 것은 한국산 마이크로 그리드였어요. 농부들이 굶주릴 때 희망을 준 것은 한국 태양광 발전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도자들은 한국이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 사람들의 기억을 지우고 뇌물만 요구하는 사람들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종류인 배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발소리가 들리자 관계자는 갑자기 몸을 굳혔습니다. 의문의 두 사람이 중국어로 말하며 지나가더군요. 관계자는 고개를 숙여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속삭이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중국 요원들은 지금 여기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들은 계약을 감시하고 미디어를 통제하며 심지어 우리 학교에 잠복해 있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이제 한국은 이기적인 반면 중국은 관대했다는 것을 교육받고 있어요. 거짓말은 진실이 말하기도 전에 교과서에 구워지거든요. 저는 그에게 왜 보복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폭로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공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거짓말을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국은 자랑스러워 보이지만 영혼을 팔아넘겼습니다. 중국은 관대해 보이지만 태국을 잡아둘 세장을 건설해둔 셈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존엄성을 부여한 유일한 국가였던 한국은 역사에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태국은 끝입니다. 조국의 멸망을 막기 위해 저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저는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에 떨어지고 있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형성한 그림은 누구도 감히 인정한 것보다 더 어두웠어요. 배신은 우연이 아니라 중국 자본에 의해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진실을 폭로한다고 해도 과연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우연히 철수를 진행 중인 한국의 공장 부지로 이동한 저는 그 처참한 상황을 보고 회의적인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콕의 한 카페에서 한 젊은 남성이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공식입니다. 현대, 삼성, LG 모두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근처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차를 내려놓더군요. 떠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누가 공항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거지? 그들은 태국 공항을 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선 병원까지 건설했어. 이젠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만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태국인들이 위기감을 느끼든 말든 충격은 태국의 일상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한 은행원은 붐비는 지점에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한국 보안 시스템에서 얼마나 많은 신용 네트워크가 작동하는지 아세요? 이제 송금은 몇 시간, 때로는 며칠 동안 중단될 거예요. 사기 사건은 이 짧은 기간만 해도 이미 2배로 늘어났죠. 이제 태국은 끝이에요. 그는 화난 고객들이 안내원에게 소리치는 모습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탓하지만 진실은 더 간단합니다. 한국은 떠났고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한국 공장이 일상의 심장부였던 마을에서 조용히 시작되었죠. 태국 북동부의 코랏 지역에서는 삼성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하루 만에 8,000개의 직접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비극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승객을 잃고 작은 식당은 손님을 잃었으며 학교는 등록금을 잃었고 심지어 동네 클리닉도 환자를 잃었다는 거였어요. 삼성전자 덕분에 경제가 순환되던 이 마을이었는데 노동자들이 실직을 하니 모든 경제구조가 붕괴되며 마을 자체가 산송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덕분에 이 지역은 직간접적으로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실직했는데 그저 삼성 공장 게이트 하나만이 잠겼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길가의 국수 가게에서 주인은 앞치마를 접은 채 앉아 제게 속삭이더군요. 제 가게는 매일 국수 200그릇을 제공하곤 했어요. 지금은 거의 10그릇도 못 팔고 있어요. 노동자들은 제 가족이었어요. 그들이 실직을 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태국의 산업 벨트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근처 콘켄의 한 섬유 마을은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균일한 원단을 공급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계약이 사라지면서 1200가구가 유일한 수입원을 잃었어요. 마을 이장은 떨리는 손으로 우리는 공장이 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떠나자 마을은 빗속의 종이처럼 무너졌습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학부모들이 더 이상 학비를 낼 수 없어. 아이들은 학교에서 쫓겨났고 교사들은 빈 교실에 앉아 돌아오지 않는 학생들을 기다릴 뿐이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잊혀지지 않는 이미지는 한국의 현대 중공업이 건설한 조선소 근처의 사타임 마을이었어요. 조선소에는 4,500명의 마을 주민이 직접 고용되어 있었고 공급망을 통해 간접적으로 10,000명이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닫자 마을 부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물은 손대지 않고 걸려 있었고 배는 햇볕에 썩어 있었고 가족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마을을 떠나고 있었어요. 소금과 슬픔에 가득 찬 한 늙은 어부는 한국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내일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매우 가난한 마을이었어요. 그러나 한국이 오면서 우리는 사는 법을 배웠죠. 그들이 떠나면서 우리는 다시금 내일 당장 먹을 식량을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해져 버렸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기업들의 철수는 일반적인 태국인들에게 재앙과도 같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태국의 은행업계 또한 여진을 느꼈죠. 실업자 가정이 소액 부채도 상환하지 못하면서 소액 대출 부실이 급증했거든요. 한 지역 은행은 한 분기 동안 부실 대출이 3%에서 40%로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 직원은 우리는 예전에는 급여를 처리했습니다. 지금은 압류를 처리합니다. 라고 씁쓸하게 설명했어요. 불안정성을 목격한 국제 기업들이 자체 프로젝트를 취소하면서 충격은 더욱 커졌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21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철회했습니다. 유럽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지역 안정성을 이유로 신규 공장을 동결했죠. 산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태국은 사실상 한국의 경제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던 거의 경제 종속국이었는데 갑자기 한국을 배신한 태국은 그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거든요. 한때 수천 명의 근로자를 공장으로 수송하던 지역 버스 회사들은 차량 운행을 5분의 1으로 줄였습니다. 그 어떠한 글로벌 기업들도 이들의 출퇴근을 책임지지 않았는데 오직 한국만이 노동자들의 출퇴근에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책임을 져주었거든요. 경제학자들은 한국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100만 개의 일자리가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사라졌다고 냉정한 수치로 측정했습니다. 영향을 받은 태국의 GDP는 1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전시에만 볼 수 있는 붕괴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지고 중소기업은 증발하며 태국의 마을 전체가 유령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녀를 위해 음식을 제공해주지도 못하게 된 실업자 부모의 눈에 보이는 원초적인 절망은 통계로 포착할 수 없었습니다. 잔인한 아이러니는 태국이 한때 한국의 조용한 효율성을 기계와 서류 작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조롱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공장이 사라진 지금 태국은 한국인들이 구축한 보이지 않는 규율, 시간 엄수, 신뢰성의 시스템이 전체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스템이 없으면 마을은 질식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태국은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국가고 호감 이미지도 가장 강력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배신한 대가는 생각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죠. 진짜 재앙은 한국 기업이 철수하고 조금 후에 일어났어요. 태국의 한 장관은 텔레비전에서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외국 투자자들이 줄을 서고 있으니 한국은 필요 없다라고 굳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그 환상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방콕에서 열린 상공회의소 회의에서 한 임원이 자신의 폴더를 쾅 닫았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독일 기업 두 곳이 태국에 건설하기로 한 새 공장을 취소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철수한 후 불안정한 환경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의 동료는 일본 기업들이 몇 시간 만에 뒤따랐어요. 그들은 10억 달러 규모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태국이 은인인 한국에 뒤통수를 친 것을 보니 우리에게도 뒤통수를 칠 게 분명하다라고 말하며 태국 투자를 전격 취소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은 조용해졌어요. 도미노 효과입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한국이 떠나면 다른 사람은 남지 않습니다. 한때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산업단지가 붐볐던 나영에서는 근로자들이 잠긴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한 감독관이 군중에게 숫자를 외쳤습니다. 이번 주에 37개의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37개. 5만 개의 일자리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뒤에 있던 한 남성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건 한국 공장도 아니었어요. 감독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 공급업체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중추가 무너지자 모든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통계는 잔해처럼 쌓여갔습니다. 한 달 만에 외국인 직접 투자가 68% 감소했습니다. 12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습니다. 5개 다국적 기업이 계획된 시설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로 이전했어요. 한 애널리스트는 이를 암울하게 요약하더군요. 한국은 그냥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태국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공장을 지었다는 건 그만큼 태국은 믿을 만한 국가라는 증거였어요. 그러나 한국이 나간 이상 그 누구도 태국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죠. 파타야의 한버려진 호텔 안에서 매니저는 빈 로비를 서성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600명의 손님을 응대하곤 했습니다. 라고 그녀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60명의 손님을 응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글로벌 항공사들이 노선을 중단했기 때문이죠. 한국 물류가 없으면 네트워크 전체가 망가져요. 한 웨이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은 은행이 무너지고 공장이 문을 닫는 나라를 믿지 못하죠. 사실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철수한 이후 태국에는 관광객들마저 발길을 끊었습니다. 태국은 더 이상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없었거든요. 수완나품 공항에서는 지금도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항공편이 지연되고 수화물 시스템이 멈췄으며 게이트가 오작동하고 있죠. 사실 태국은 한국에서 만든 물류 플랫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연간 4천만 명의 승객을 완벽하게 이동시켰죠. 그러나 한국의 지원이 없는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요? 항공편 조정은 계속해서 실수로 연착 및 지연되고 있고 고장난 컨베이어 한 대가 1,000명의 화난 여행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는 태국 말고도 다른 대안들이 많기에 최악의 혼란으로 화가 난 여행객들은 다른 국가들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떠나자마자 태국의 호텔 점유율은 40% 감소했으며 은행 송금 지연이 증가하여 약 12억 달러의 무역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지연이 60% 급증하여 매일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죠. 그야말로 태국은 전쟁 상황보다도 더욱 끔찍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 원탁회의에서 한 은행가는 숫자를 발표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주에만 40억 달러의 자본 유출로 손실을 입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도 도망치고 있습니다. 모든 글로벌 보고서는 태국에는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은행가는 태국 채권의 신용부도 스와프가 한 달 만에 300%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가 우리가 실패할 것이라고 베팅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을 한번 배신한 대가는 국가 자체가 거의 멸망 직전에 이를 정도로 어마무시했던 것이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배신의 대가는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았고 눈물과 빈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기업들이 불안정을 우려했고 태국의 부모님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국가가 신뢰를 배신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파트너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잃게 된다는 것이죠. 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말이 맞았죠.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신뢰라는 단어가 가진 강력함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무지막지했거든요. 그러나 가장 가혹한 아이러니는 기자들과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유럽 무역 관계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여기 태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죠. 한국은 매우 똑똑한 국가입니다. 이들이 태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뜻은 그만큼 태국이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태국이 한국을 배신할 수 있다면 우리도 배신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에 있나요? 신뢰는 화폐이고 태국은 모든 것을 소비했습니다. 그의 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태국인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취소된 모든 프로젝트, 문을 닫은 모든 공장, 빈 호텔 객실에는 한국의 존재가 닫히었다는 동일한 숨겨진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없었다면 배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로 표류했고 다른 누구도 감히 승선하지 못했죠. 태국은 한국 기업만 잃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붕괴보다도 훨씬 깊은 상처였어요. 그렇게 태국인들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파업을 일삼았던 노동자들도 이젠 한국은 생각보다도 훨씬 중요했고 또 고마운 국가였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태국의 대학생들 사이에서 속삭이는 소리로 시작하여 벽에 낙서된 구호가 울려 퍼졌고 마지막으로 수쿰빗 도로를 가로지르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원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되찾고 싶습니다. 한 가게 주인이 셔터를 닫고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태국 정부의 선전에 잠깐 정신이 나가서 한국을 퇴출하는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문득 깨달았어요. 홍수가 났을 때 제 집을 구한 것은 한국산 펌프였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그들이 없으면 우리는 익사합니다. 그의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조카는? 그는 한국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어요. 그 도움이 없었다면 그는 여전히 길거리에서 장신구를 팔고 있었을 거예요. 한국은 제 가족에게 미래를 주었어요. 집회는 수천 명으로 불어난 후 수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은 분노로 목소리를 높였지만 유머로 가득 찬 구호를 이끌었습니다. 한 학생은 빨간색으로 영구적으로 붙어있는 거대한 풍선 신호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여기는 한국 시스템이 없는 태국입니다. 항상 갇혀 있어요. 라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녹은 플라스틱 생선이 담긴 골판지 냉장고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동안은 한국산 원자력 시스템이 우리 음식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썩었습니다. 빈 프라이팬을 두드리며 구호를 외친 상인들이 동참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우리 쌀마저 태국에 부패한 정치인들보다 더 빨리 상합니다. 풍자는 들불처럼 번져 절망을 코미디로, 코미디를 반항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국회 정문 앞에서 한 할머니가 흔들리는 글씨로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을 배신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기자들은 왜 집회에 참여한 건지 묻자 할머니는 손자가 수술이 필요했을 때 한국이 이곳에 세운 자선 병원이 제 손자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태국의 그 어떤 장관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눈은 멍해졌습니다. 해가 지자 구호는 고층 빌딩 사이로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을 되찾으세요. 우리는 부패가 아닌 존엄성을 원합니다. 젊은 활동가들은 태국의 낡아빠진 병원 및 인프라를 수리하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영상, 마을에서 자원봉사하는 한국 의사들, 기차를 제때 운행하는 한국 소프트웨어 등 정부 벽에 영상을 투사했어요. 더 많은 태국 시민들이 부패한 태국 정부의 선전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것이 지워졌는지 깨닫고 놀란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군중의 중심에서 한 연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중국 자본과 결탁한 태국 정부는 우리에게 한국이 이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우리의 홍수 방어선을 만들었을까요? 누가 우리에게 깨끗한 병원, 작업망, 장학금, 일자리를 주었나요? 베이징도 아니고 태국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군중은 동의하며 포효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바로 배신입니다. 그의 말에 부끄러움이 휩싸여 허공을 가렸습니다. 갑자기 태국의 군중들은 아스팔트 위에 수천 명의 고개가 숙일 때까지 차례로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대한민국. 그들은 한 목소리로 울었습니다. 일부는 천과 종이에 급하게 그려진 즉흥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깨진 한글로 국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흐느낌과 구호, 희극과 비극, 수치심과 희망이 뒤섞인 소리는 압도적이었어요. 군중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경찰들도 결국 방패를 내렸습니다. 한 경찰관은 중얼거렸어요. 제 형이 다니던 현대자동차 공장은 태국이 한국을 배심하면서 문을 닫았어요. 그는 지금 실직 중입니다. 제 형의 가족은 완전히 굶어 죽기 직전이라고요. 그러니 저는 이 시위를 막을 수 없어요. 그들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휘봉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은 시민들과 합류했습니다. 시위대와 집행자 사이의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다른 경찰도 뒤따랐어요. 그날 밤 방콕은 아이러니의 극장이 되었습니다. 한때 한국의 눈을 굴리던 시민들은 습한 하늘의 사과를 외치며 귀환을 애원했습니다. 메가폰을 잡은 코미디언들은 풍자와 슬픔을 섞어 부패한 장관들을 조롱하며 한국의 겸손함을 찬양했습니다. 봐요. 한 사람은 국회의사당을 가리키며 한국의 도움 없이는 여기 와이파이마저 다운돼요. 라고 외쳤습니다. 군중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그 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의 진실이 결정되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동상이나 헤드라인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대함은 조명의 안정성, 어린이의 안전, 농부의 수확, 노동자의 존엄성에서 측정되었거든요. 태국을 안정적으로 붙잡은 보이지 않는 손이었고 부재중에야 비로소 그 선물의 무게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묵묵부답이었어요. 아마 태국의 배신은 한국 입장에서도 크나큰 충격이자
인류의 상실로 이어졌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침묵에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건 다름 아닌 태국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태국의 도시는 또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교통이 앞으로 기어가야 할 7시 30분. 모든 신호등이 깜빡였죠. 순식간에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리고, 오토바이는 방향을 틀었고, 버스는 교차로에 좌초되었습니다. 왜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죠? 한 택시 운전사가 핸들을 콱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승객은 한국 시스템이었기 때문이죠. 20년 동안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주민들은 촛불을 켜고 한때 한국의 LS 전기 제어 시스템으로 구동되던 조용한 변전소를 응시했습니다. 지금은 중국산으로 대체 운영되기로 했는데 중국산은 매일같이 과부하가 걸려 현재 태국은 끔찍한 정전 및 혼란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국의 온거리는 똥물로 범벅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하수 처리 시스템은 나노 코팅이 된 생물학적 필터를 사용했고 태국의 강들을 깨끗하게 유지해 주었거든요. 한국의 기술은 물을 너무 효율적으로 청소해서 한때 쓰레기로 검었던 강이 다시 파랗게 변했습니다. 물고기도 돌아왔고 아이들도 안전하게 헤엄쳤죠. 하지만 이젠 중국산 필터로 바뀐 지금 강은 다시 검게 변하고 현재 범람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똥물로 범벅된 거리는 악취가 진동을 하며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죠. 결국 태국 시민들은 이젠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들은 정부가 사과하지 않는다면 국민 스스로 사과할 것이라며 직접 한국행을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외교관도 장관도 아닌 교사, 농부, 학생, 의사, 상점 주인 등 일반적인 태국인들은 떨리는 희망을 안고 서울로 향하는 특별한 사절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수완나품 공항에서 한 여성이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왜 한국에 가세요? 소년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뺨을 쓰다듬으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 사람들을 배신했기 때문이야. 용서를 구해야 미래가 있을 거야. 대표단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카메라가 번개처럼 번쩍였습니다. CNN, NHK, 알자지라, BBC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기자는 정부의 지원 없이 왜 여기 오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낡은 재킷을 입은 한 농부는 우리 정부가 우리를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무원이 아닌 시민으로 왔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솔직함은 군중을 침묵시켰습니다. 서울 거리에서는 이 광경에 지친 통근자들조차 깜짝 놀랐습니다. 수백 명의 태국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무릎을 꿇고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태국을 용서하세요. 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구경거리가 아닌 서투른 존경의 상징으로 문화 상점에서 빌린 한복을 입기도 했어요. 한 한국인 행인은 동료에게 외국인이 이렇게 사과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역사적인 느낌이에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동료는 눈이 젖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간적인 느낌이에요. 증언은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생생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한 간호사가 나섰습니다. 한국의 기계가 떠나자 우리 병원은 즉시 어두워졌습니다. 환자들이 사망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봤고 한때 그들을 구한 것은 바로 한국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지도자도 아니고 동맹국도 아니고 한국만이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그녀의 말에 금이 갔고 광장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한태국 관광지 거리의 상점 주인이 말했습니다. 홍수가 닥쳤을 때 우리 마을을 구한 것은 한국 펌프였습니다. 한 교사가 말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컴퓨터가 필요했을 때 교실을 가득 채운 것은 한국의 기부였습니다. 한 농부가 말했습니다. 가뭄이 우리를 위협했을 때 한국의 태양광 펌프가 우리 밭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고 말 거예요. 각 증언은 자랑하지 않고 제공된 수년간에 보이지 않았던 한국 영웅주의의 초상화를 그리며 마지막 증언을 겹겹이 쌓았고 이제는 눈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헤드라인이 이 순간을 포착했어요. 미국 가디언은 선언했습니다. 태국, 결국 한국 앞에 무릎을 꿇다. 현대 외교에서 볼 수 없는 겸손의 장면, CNN은 이를 100년에 한 번뿐인 시민 외교의 장관이라고 불렀습니다. 학생들 옆에 무릎을 꿇고 있는 농부들, 상인들 옆에 있는 의사들, 모두 한국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회개의 바이럴 상징이 되었습니다. 감동 속에서
태국인들은 유머를 통해서만 수치심을 극복할 수 있을 것처럼 풍자도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한 학생은 팻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믿었고 우리가 얻은 것은 정전뿐이었습니다. 관중들은 씁쓸하게 웃었지만 한국인들조차도 아이러니에 의해 자존심이 부드러워진 채 웃음을 터뜨렸어요. 또 다른 시위자는 플러그가 뽑히지 않은 신호등을 흔들며 무릎을 꿇고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박다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 한국이 전선이었어요. 이 부조리는 웃음과 눈물을 동등하게 끌어냈죠. 밤이 되자 촛불이 광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물과 담요를 건네며 조용히 합류했습니다. 한 한국인 어르신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가난했을 때가 있었어요. 힘이 없던 한국은 늘 배신당하고 잊혀지곤 했죠. 저는 그때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겠어요? 그저 한 번의 실수겠죠. 태국 대표단은 떨리는 감사의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국 국민들은 지도자들이 부인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충성을 요구한 적도, 원조를 행진한 적도, 기념비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배신이 강요될 때까지 기계, 시스템, 지식, 배려를 베풀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이제 서울 광장에서는 오만이 아닌 겸손으로 한국의 관대함이 기억되었습니다. 태국의 간청은 절망적인 수준이었고 수치심은 엄청났지만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한국이 파트너 그 이상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예의 의미를 잊어버린 지역에 양심이 된 것이죠. 이렇듯 전 세계가 이 사건에 주목하게 되자 태국 정부 측은 나서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한국의 철수 이후 완전히 붕괴된 태국이었기에 태국 정부 측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한국에 무릎을 꿇고 말았죠. 태국 대표단의 수장으로 온 장관은 이마를 깊게 숙여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협상가로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먹여 살린 손, 우리를 지켜준 팔, 우리를 인도한 지혜를 배신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 한 번의 기회를 구합니다. 그의 말은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채 공중에 떠 있었고 기자들조차도 그의 모습에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경영진들은 눈빛을 주고받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마침내 삼성전자 관계자가 나섰습니다. 당신의 정부는 20년간의 파트너십에 대해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은 이익을 위해서도 계약을 위해서도 생존을 위해서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태국의 외교부 장관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발 공장을 다시 가동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한국의 시스템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제발 당신의 빛 아래서 다시 숨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는 결국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흐느꼈습니다. 한참 동안 한국 측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 임원이 몸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신뢰가 수도꼭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편리할 때 켜지고 그렇지 않을 때 꺼지나요? 신뢰는 돈이나 사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는 희생, 충성, 진실로 구축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잔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태국 대표단은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오만함에 우뚝 서 있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대차대조표로 가치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명예를 기준으로 측정하죠. 숫자는 왔다가 사라지지만 명성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물론 태국은 한국이 없으면 말라 죽고 맙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는 다른 국가예요. 우리는 태국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발전하러 태국에 왔습니다. 비록 여러분은 그것을 잊으신 것 같지만 이제부터라도 기억하도록 하죠. 그의 말에는 허세가 필요 없는 누군가의 조용한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국 대표들은 손뼉을 치며 공개적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복수보다 명예를 선택하다라며 전 세계 언론들은 한국의 대인배적인 면모에 찬사의 반응을 보였죠. 협상은 계속되었지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태국은 헌법에 명시된 한국 기업의 영구적인 보호, 면세산업지구, 정치적 간섭에 대한 보장, 시민단체가 체결한 구속력 있는 충성서약 등 무조건적인 양보를 제안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협상에서 승리한 거였죠. 뉴욕타임즈의 한 기자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경제가 아닙니다. 도덕적 재판입니다. 그의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격렬하게 타이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방금 외교를 재정의했습니다. 그들은 용서가 이익보다 강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침내 기자회견이 열리자 한국 대변인은 짧고 차분하게 거의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수십 년 만에 가장 품위 있는 외교 성명으로 찬사를 받으며 모든 채널에서 재생되었습니다. 방콕에서는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에 진정한 거인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한독일 경제학자는 이것은 비즈니스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덕적 리더십입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한 권력 정치를 넘어 스스로를 고양시켰습니다. 라고 극찬했어요. 워싱턴에서 베를린, 나이로비에서 상파울루에 이르기까지 지도자들은 서울의 자제력과 인간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평론가들은 한국이 기술 대국으로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도덕적 나침반으로 어떻게 부상했는지 주목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한국은 태국과 협상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역사 자체와 협상을 벌였습니다. 태국은 수치심에 눈물을 흘렸지만 한국은 무력이 아니라 은혜로 더 높이 서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았고 만장일치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존엄성은 배신보다 승리했고 명예는 굴욕보다 승리했으며 가치는 숫자보다 승리한 것이죠. 현재 한때 조용했던 공장들이 이제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익숙한 리듬으로 움직였고 빨간색과 은색 차량이 현대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굴러떨어지면서 노동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한 젊은 태국 기술자는 눈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을 줄 알았어요. 한국은 기계만 가져온 게 아니라 희망을 가져다 줬어요. 그의 동료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애원했지만 용서해줬어요. 이 세상에 누가 그렇게 용서하겠어요? 그리고 한국의 선처 덕분에 태국 시장은 며칠 만에 되살아났어요. 한국 물류회사들은 정밀 시스템으로 고장난 공급망을 복구했습니다. 농부들은 실시간으로 물의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최신 센서를 받았습니다. 한마을 주민은 이전에는 비가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제 한국산 기기는 필요할 때마다 줄기마다 정확하게 물을 줍니다. 라고 외쳤죠. 그 차이는 거의 마법 같았지만 엔지니어들은 데이터와 땅에 대한 존중일 뿐입니다. 그게 다입니다라고 단순한 자부심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기계나 무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의 법에 적힌 파트너십 정신이었습니다. 태국은 한국-태국 파트너십 조항을 의회를 통과시켰어요. 처음으로 태국 헌법에는 정복자가 아닌 선택된 동맹국이라는 다른 국가의 이름이 적히게 되었습니다. 태국 총리는 의회에 서서 이것은 굴욕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입니다. 이것은 감사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이 광경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BBC 앵커는 이것은 외교적으로 다시 작성된 것입니다. 계약도, 힘도, 강제도 없고 오직 신뢰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르피가로의 한 기자는 태국은 자발적으로 한국을 최고의 법에 올려놓았습니다. 지배의 상징이 아니라 경외의 상징입니다. 라고 밝혔죠. CNN은 방콕에서 한국 감사 촛불 집회가 열리고 시민들이 한국어로 노래하는 모습을 방송했습니다. 이 모습에 워싱턴에서 베를린에 이르기까지 지도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한 미국 상원 의원은 한국은 소프트 파워가 항공모함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한 경제학자는 총알을 한 발도 쏘지 않고 배신을 충성으로 만들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태국 시민들은 가장 극명한 대조를 보였어요. 한 농부는 생방송을 통해 중국은 수십억 달러를 약속했지만 한국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한 교사는 이제 우리 아이들은 K-팝 때문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교실을 구했기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기적을 선보였던 한국은 이 결과로 전 세계적인 존경과 더불어 뜻밖의 이익을 보게 되기도 했어요. 제네바에서 유엔 대표단은 한국 대사가 회의장에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중간급 세션으로는 전례 없는 몇 분 동안의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케냐의 한 외교관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보셨나요? 한국은 배신자를 짓밟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들을 들어올렸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그의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상 모든 제국이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만큼은 용서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것이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교수들은 밤새 강의 계획서를 다시 썼습니다. 한 교수는 학생들에게 인수합병에 대한 사례 연구는 잊어버리세요. 이것이 새로운 복음입니다. 한국은 신뢰가 자본 투입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라고 강의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한국의 윤리를 본받아 모델로 삼아야 할까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이러한 한국에 대한 전 세계적인 존경과 더불어 한국에 대한 혜택은 거의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외국 정부는 기술뿐만 아니라 검증된 무결성을 위해 한국 기업을 초청하기 위해 줄을 섰거든요. 브라질은 한국의 신뢰성을 이유로 재생에너지 그리드 개발에 대한 독점권을 제공했습니다. 이집트는 우리는 환상의 판매자가 아닌 기적의 건설자를 원한다라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을 버리고 대륙 프로젝트 입찰에서 한국 기업이 우선권을 가질 것이라는 공동 결의안을 발표했어요. 민간 시민들 또한 눈에 띄는 방식으로 감탄을 표했습니다. 이미 존경받고 있던 한국 제품은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 프랑스 소비자는 기자들에게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라면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제품을 소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전자제품, 자동차, 심지어 화장품까지 전 세계에서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더욱 높아진 이미지가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죠. 글로벌 대학들은 한국학 프로그램 확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젊은이들이 서울에 장학금 신청을 쇄도했어요. 한 나이지리아 학생은 기술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 즉 한국의 신뢰 시스템을 공부하고 싶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등록 신청 건수는 K-팝의 글로벌 붐을 능가하며 한국의 문화 수출이 더 이상 음악과 드라마 그 자체가 아니라 윤리라는 신호를 보냈죠. 한편 정치 지도자들은 동맹을 재조정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도덕적 우위가 최근의 실수를 능가한다는 점을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한상원 의원은 사적으로 그들은 단 한 척의 항공모함이나 미사일도 없이 우리를 앞질렀다. 세계는 그들을 우리보다 더 존중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를린의 한 정책 싱크탱크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이제 전략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들과 동맹을 맺는 것이 정당성을 보장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라이벌이었던 일본도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그 교훈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부 이상의 것을 얻었는데 그것은 전 세계의 존경입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목소리는 이사회나 의회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방콕에서는 밤새 벽화가 등장했습니다. 한 명은 램프를 들고 어두운 태국 거리에 불을 붙이는 한국인 엔지니어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홍수에서 아이를 들어올리는 한국인 의사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배신했지만 당신은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가진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나 주먹도 없이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진정한 거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이었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